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청춘으로 살고 싶은 한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볼륨 조절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크게 들리지 않나요? 좀 울리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톤으로 1시간 넘게 들으시면 귀가 멍멍해질 것 같아서 조금만 놔주세요.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번에 열공대회 수상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그다음 심지어는 저랑 같이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저희 선생님도 와 계십니다. 저는 나이가 대략 한 50대쯤 보입니까? 네. 저는 선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학부모이기도 했고, 지금 뭐 대학생 자식을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 명의 남편이고, 그리고 잔소리 많이 듣고 욕먹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저학년 학생들하고 만날 기회는 적어요. 다만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웠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는 수학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일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 혹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자식들이 다 공부를 잘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다 서울대학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다는 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감정의 요동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제 아이를 보면서. 저희 큰아이는 피아니스트를 지망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수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시험장에 갔을 때, 2교시가 수학이잖아요. 네, 그 2교시 때 저는 수학시험을 거부합니다 하고 대기실에 있다가 3교시를 본 제가 그걸 권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깨달음도 많았을 테고, 네, 아이의 뭐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을 그래도 선생이니까, 그리고 교육 전문가인 사람이니까, 훈계하기보다는 관찰을 더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럼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도 관찰해 봤을 것이고, 관찰하는 김에 아이 엄마는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가를 또 측정해 봤을 것이고, 그럼 그들 간에 벌어지는 이 갈등들에 대하여 분석도 해봤을 것이고, 그러나 아빠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뭐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다 풀어놓기는 뭐 짧은 시간이라 그런 얘기들은 아마 좀 다른 시간을 이용하거나 이따가 질문하시면 당신의 사생활을 공개해 주세요 하면은 저 공개할 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얼마 전에 3월 학평을 치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희 반의 학생들이 한 뭐 적으면 80명, 많으면 100명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최대한 그 친구들하고 상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친구들을 상담해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정서에 처해 있는지, 그게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연구해 오고 있고, 우리 초등부 원장님인 경우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고 그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토론도 해보고 있는 중이고, 이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개선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려고 하고, 뭐 등등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놀라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유명한 자사고 있죠. 그 학교를 다니는 어떤 친구가 지금 깊은 생각에 레벨 3 반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가 풀어놓은 노트를 잠깐 보게 됐어요. 아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걔를 불러서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글씨가 예쁘고 바르고 잘 돼 있으면 상담 대상이 아니었겠죠. 분석 대상이 아닐 테니까. 거의 뭐 놀랄 정도예요. 막 한 페이지 가득 뭐가 막 써 있기는 한데
해독불능. 이따가도 잠깐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근본을 물어봤어요. 너는 25살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애들은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했어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뭐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꽁지머리를 묶고 다니는 참 묘한 친구였는데 처음엔 저는 그 친구가 재수생인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너 배우를 꿈꾸면은 이과 수학을 내가 그랬더니 그냥요가 답이에요. 너 왜 하필이면 그 학교를 갔니? 그냥요. 그 학교가 이 친구를 멍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를 갖고 태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발현시킬 거냐가 문제인데 대체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다 한 곳으로만 몰아넣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게 생존의 방식이라고들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뭐 최후에는 뭐 좋은 결론을 맺으려고 저는 노력할 거 아닙니까? 좋아. 너야말로 이과 출신 배우로서 나중에 이제 어쨌든 유명한 배우가 되면은 어느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미적분을 설명하는 배우 딱 멋있다. 이러고 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더 어릴 때. 그러니까 더 어릴 때로 내려가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곳에 뭔가 도움말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뭐가 필요할지 이걸 좀 어쨌든 큰 틀에서 이 가이드라인들을 해드리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야 고등학교 3학년 왔을 때 이 친구들이 매우 자신만만하게 공부도 하고 성과도 내고 좋은 결과로 최종적인 자신의 청소년기를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자리를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 어쨌든 김해 초등부 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시간을 훨씬 더 일찍 제가 가졌어야 했는데 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시간을 좀 늦춰 지금 하게 됐다는 점도 아울러 양해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자료 처음에 제목을 어린이와 함께 크는 부모를 위하여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연령이 아이 정신연령과 비슷해진다는 거 아시죠?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한없이 유치원 아빠는 유치원생스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됩니다. 초등학생 부모가 되면은 운동회 때 가서 부모들이 달리기 하는 어느 장면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높이를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바라봐야 이게 대화도 되고 아이의 어떤 귀에 내 얘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아주 멋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간 어느 체험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백발의 성상한 할아버지 한 70대 되신 분인데 아이들한테 무슨 수료장 같은 거를 주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말에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성장하고 커져서 만개한 사람일수록 눈높이를 상대방이랑 맞추려고 노력한다. 결국 어찌 보면 부모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만나서 계속 마음 수련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도 어쨌든 첫 아이라면 첫 부모고
아직 아마추어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고, 상담도 더 많이 받아봐야 되고, 주변이랑 얘기도 나눠보고, 자기를 키워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이니까, 네, 2부에서는 수학 고수를 향하여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저 2를 향하여 1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총론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교육 이론에, 인지 이론에 이런 얘기 있죠. 지능은 유전되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인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 쌍둥이 실험이 있다고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공부는 선천적인 자질을 후천적 환경에서 노력을 통해서 멋지게 발현시키는 것이다. 즉, 타고 태어나지 않은 것은 발현되지 않는다. 다음, 유전이라는 것의 법칙에 따르면 좋은 것이 항상 우성적으로 발현되지 않죠. 이해가시죠? 네. 맛있는 수박의 씨앗을 가지고 수박을 키우면 대부분은 맛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 있잖아요.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됩니다. 저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첫째 아이를 기를 때. 네. 눈높이가 내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럼 애가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럼 칭찬의 여지도 생겨납니다.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 애가 조금씩 더 커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는 앞서 높이는 게 아니고 뒤따라가면서 지지하는 거다라는 이 진리를 저는 첫 아이랑 어마어마하게 싸우면서 터득했습니다. 이 점을 고백드리면서요. 어쨌든 선천적으로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발현시키는 것이다. 그럼 결국 핵심은 그걸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고 아이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럼 그러한 길들을 향해서 여러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다면 아마도 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가 잘 교육했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5가지는 오로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어떤 친구가 행복하게 공부가 즐겁게 자신이 성취해 간다는 것이 진짜로 뿌듯해지게끔 1년을 살아나가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모아봤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무슨 교육학 책에 있는 얘기들을 끌어온 게 아니고 철저히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에 서서 그들하고 대략 한 20여 년 동안 옥신각신 해보면서 축적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중학교 때는 뭐가 필요한지 초등학교 때는 뭐가 필요한지 잡다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어쨌든 알맹이들을 한번 모아봤다는 겁니다. 네, 들어가면서 네. 요게 지금 뭘 그린 건지 아시죠? 네. 자, 여러분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굴이라는 우리 단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뭡니까? 그러면 고민을 덜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합니다. 얼이라는 단어 아시죠? 굴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만든 단어 중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등장한 그걸 묘사하는 단어 중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즉 얼이 드나든다는 얘기입니다. 애한테 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친구로 네, 애가 무슨 잘못하면은 혼낸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거를 어느 지방 사투리로 가면은 혼군형을 낸다고 합니다. 혼에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혼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네, 이걸 철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동양인들은 혼과 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은 물질적인 거고, 그러니까 죽으면 백은 땅으로 붙여서 사라지고, 혼은 공중으로 터져 자연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신의 영역에 대하여 그게 담겨 있는 곳이 여기고, 그럼 거기에 구멍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너 두개골을 빠개버릴 거야. 이런 아주 독한 얘기가 너 거기 구멍 내가지고 그거 빼버릴 거야. 즉 너를 인간 취급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할머님이 하시는 너 홍군형 난다 이런 말이. 네. 여하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인이 된 우리도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채 살고 있고, 저도 이 단어의 뜻을 거의 40살 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공부를 해나갈수록 우리도 알아지고 아는 즐거움이 있고, 이거 언젠가쯤 우리 아이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모토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살 나이한테 자동차를 운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겨울에 노지에서 수박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하우스를 닫히고 그렇게 만들어낸 수박을 먹는 시대는 됐습니다만은, 제때 나온 건강하게 자란 그 과일을 먹을 때 이게 오는 짜릿함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은 천천히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발현도 자연스럽고 발현된 것도 다 아이 것이 된다는 말씀을 사전하면서, 자, 어쨌든 우리 아이의 머릿속을 잠깐 정리해 볼 겁니다. 네, 사춘기. 우리 집 시작하였다. 손 들어 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여러 가지 고뇌와 등등등이 있겠는데요. 잘 나시길 바라고. 저희 집은 사춘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럼 사춘기를 보낼 때쯤에 아빠의 마음은 뭐냐? 제발 가정의 평화하고 나 누구 편 들어야지. 네, 어쨌든 저는 철저히 그런 갈등 상황이 오면은 마님 편을 들었습니다. 네, 그게 가정 행복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든 잠시 뒤에 애랑 몰래 어딘가에 가서 그분을 씹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나중에 제가 아빠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자, 여하튼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오추기가 시작된다. 50대에 접어든 마님의 가을이 시작되더라. 맞지? 네, 다시 사춘기로 돌아오면 자아가 드디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아가 형성되면요, 왜라는 질문이 매우 강력하게 대조됩니다. 야, 씻어! 왜? 자! 왜? 밥 먹자? 왜? 휴대폰 좀 안 해야 되지 않겠니? 왜? 자, 이 모든 질문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지는 시대로 진입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그 조카 중에,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 거기 동네에서 저희 누님이 살고 계셨고, 그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질문왕이에요. 정말 별별 질문을 다 해요. 저한테 어느 날, 삼촌, 저 돌은 왜 검어? 다음, 바람은 왜 부는 거야? 하늘은 왜 파래? 바닷물은 왜 저러지? 왜 땅은 이런 색깔이야?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 친구였어요. 왜 저 나뭇잎은 파랗지?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줄까? 이때 가장 손쉬운 답이 있습니다. 크면 알 거야. 나 원래 그래. 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질문을 이런 자리에서 듣고 이런 답을 딱 들으면 뭔가 좀 모자라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과학의 시대는 그런 이유가 다 밝혀져 있고 곳곳에 다 있는데, 그런데 애는 어떤 거냐면, 그런 질문에, 내가 던진 그 질문에 그와 유사한 답이 있잖아요. 이거 딱 듣잖아요. 그 순간 애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쯤 된 친구들은 드디어
내가 내 엄마를 넘어섰다. 더 이상 저에게 들을 말은 없다. 저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말도 설득되지 않는다. 라는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뒤집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 잘 몰라. 이 고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 아이는 내가 알아내야 되는구나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답도 있습니다. 글쎄, 한번 찾아볼게. 혹은 너도 한번 찾아볼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같이 배워간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화를 과연 우리 집에서 갖출 수 있는가? 요거에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나의 관계는 뭐냐? 그럼 우리는 애를 낳잖아요. 뭐 우연히 낳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낳았을 수도 있는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양육이라는 의무를 일단 갖게 돼요, 그죠? 그게 사랑으로 뭐 거기 예쁘게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낳았으니 키우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 사회는 철저히 개개인한테 다 복속시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삭막한 사회가 된 거고,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눌 거냐라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고, 나라가 지금의 이 국면을 지나서 뭔가 조금 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갈 때 반드시 토론하고 현실로 정착시켜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낳았으니 의무적으로 키우는 것인지,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나서 많은 걸 경험해본 결과 너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게 좋겠다라고 도움을 주는 존재인지, 존재론적으로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책에는 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생존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의무인 것이고, 생존 넘어선 모든 주제는 다 결국은 선의의 도움에 가까운 방향으로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크게 자란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그 청소년기에 대한민국의 제주도의 그 풍경이 너무 운도 좋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인가 다니고 중퇴 때입니다. 한글을 잘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제 눈에 얼마나 그게 간파됐겠어요. 그럼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오직 내가 배워서 가르쳐드리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지금 짐 하나가 지워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 짐을 자기가 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동네 주변을 쭉 둘러보면 아주머니들이 대체로 다 그랬습니다. 그런 소년 마음 안에는 엘리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엘리트. 스스로 배워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후 이거를 베풀어 남들이 좋게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네. 그 연민이 많아지는 거죠. 소년 마음에 연민이 생기고 있다는 말은 상당한 동력입니다. 공부할 동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로 와봤어요. 네. 모든 게 풍요해요. 결여가 없어요. 네. 교육학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도된 결여가 있어야 성취욕이 생기고 그를 따라 노력이 벌어집니다. 해서 가끔 컨트롤해야 됩니다. 결여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책이 사라져야 책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집에 책이 잔뜩 꽂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반응하죠? 저걸 언제 다 읽어? 네, 그래서 그런 의도된 결여를 적절히 조작해낼 공간에 애가 채우면서 나갈 부분이 있다는 거. 마지막은 이겁니다. 고백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고백은 여러분도 아까 조금 전에 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 들으셨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님의 태도 중에 하나, 나는 청소년기에 공부를 잘 못했다. 지나와 보니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나 지금 한번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게 해보니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렇다. 너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 고백.
이런 걸 들으면 애는 조금 그 여지가 생겨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청소년기 때 어쨌는지는 다 그냥 철판으로 깔려있고 오로지 엄마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바른 생활 교과서만 나와. 그 순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참고 참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식탁 앞에 딱 앉혀놓고는 정색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게으름뱅이 농땡이이고 너처럼 했다가는 이 사회가 망가질 것이고 너 같은 사람한테는 이 사회를 맡길 생각이 없고 너의 태도가 안 바뀌면 너는 영영 그럴 것이다 라고 아주 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는 센 얘기고 하나는 부드러운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고백이 담긴 겁니다. 내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보기에 그렇다라는 말들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자, 여튼 네. 요즘은 아빠들도 열심히 그 육아도 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로 가 있고 이게 선진국의 한 모습이라 하고 아마 언젠가쯤 이 자리에 엄마들 오지 마시고 아빠들만 오세요 해서 이런 강연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고 공부가 있습니다. 숙제와 공부는 다른 거 아십니까? 네, 숙제로 가장된 공부가 있고요. 우리는 공부하기를 바라지 숙제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말과 함께 언제나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들 간의 연관고리에 요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합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합의가 필요하다. 공부는 네가 하는 것인데 엄마를 위하여 숙제라. 나는 네가 그 숙제를 안 했다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말해주세요. 고백해주세요. 이게 훨씬 더 애들한테는 잘 다가섭니다. 여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아이한테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시행착오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아이는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겪어야 되는 겁니까? 안 겪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지는 항상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 자세가 일단 필요한 것이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아이를 위로해주거나 비난해주거나 그럴 것인가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네,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의 성장이 없다. 최근에 가장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드라마 있죠. 네, 폭삭 소가수다. 네, 저는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제주도에서는 속아수다 이렇게 합니다. 속아 수다 이런 거는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여하튼 그곳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의 두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 그 어머니는 정말 생존 자체로 똘똘 뭉친 분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고 그 자식이 돼서 성장한 그 엄마는 어쨌든 그 스스로가 소녀고 여전히 근데 그 아빠 있잖아요. 그 아빠 가장 멋있는 멘트가 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빠꾸 내 여기 있을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저 마인드로 우리가 수련도 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그곳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는 거. 그러면서도 계속 밀어줘야 된다는 거.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만 속도감을 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체크리스트에는 관찰해 봐야 될 내용이 있고 시도해 봐야 될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색깔을 제가 조금씩 입혀봤는데요. 도전입니다. 결국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는 뭔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뭘 갖고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경험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현장 체험이 있고 현장 체험 안에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현장 체험하면 떠오르는 제1번. 네, 대한민국 공교육이
여유가 없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대부분 박물관, 과학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4시간, 5시간 둘러보고 오는 거죠. 이런 건 체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농사 체험. 저는 시켜봤습니다. 1년 내내 가는 겁니다. 때때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과 교류해서 그걸 뭔가 느껴질 만큼의 주기적 반복 행위가 없으면, 반복 교류가 없으면 이건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매달 말에, 매달 어느 주말에 가까운 천문대에 매달마다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달마다 가면 어느 날은 흐려서 하늘이 안 보이고, 어느 날은 맑아서 보이고, 언젠가는 가을이고, 언젠가는 여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이게 체험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한테는 매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걸 4학년쯤 된 부모님들이 알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이걸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아빠들 사이에 캠핑 붐이 많이 있는데 아빠들도 어쨌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네. 가급적 계획할 때 그 캠핑이 천체망원경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천문대 근처에 캠핑장을 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강연 다 아시는 거고, 지금이야 유튜브로도 강연들이 많은데 저 강연은 오프라인 강연을 말합니다. 네, 무슨 과학 강연이 됐든 무슨 강연이 됐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 분위기도 느껴보고, 그러면 애들은 보통 그런 데 가면 사인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 교감들이 필요하다는 거. 전시도 있고 독서도 있고 인터뷰도 있습니다. 한 시대에 말이죠. 아빠들 사이에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아빠 품앗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인데요. 저 조국이라는 사람의 저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도와주지? 고민하다 보니까 1. 학교에 아빠 초빙해서 아빠한테 뭔가 강의 듣는 특별 수업들이 개설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아빠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한 사람, 또 돈 잘 벌어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아빠들이 자기 고등학교 동문회 그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내 아이가 내 친구 중 누군가랑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해보자.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삼촌이면 잘하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듣는데 삼촌은 좀 폭력적이어도 삼촌 말은 들어. 네, 삼촌, 이모, 고모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느끼고 저희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급기야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서 우리 사회 한 병폐처럼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좋은 의미로의 그런 형태의 품앗이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조금 더 일찍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럴 수 있도록, 네, 의도적으로 아빠가 피하는 거죠. 둘이만 만나게. 심지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기랑 점심 먹는 거 가지고도 돈 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원하는 직업이 있나? 이거를 아이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서 저답이 나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롤모델은 있나? 저희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 유튜브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오직 책만 있었고 당연히 위인전을 많이 읽었고, 그럼 위인전대로 우리는 생각했고, 그럼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단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시대의 롤모델 무조건 단 한 명. 아이, 무슨 나이팅게일. 퀴리. 물론 2명이네요. 네. 신사임당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그 5만 원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분도 그 단상들을 보면은 어머니로서 어찌 보면 지금 시대 어머니 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사임당은 애를 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본가에 애를 데리고 가서 자기는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런 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시대 어머니의 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 때는 신사임당 딱 듣잖아요.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 사람은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이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타고 태어나는 게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초등학교 4학년쯤 된 애 부모인데 우리 애한테 술이 공간적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2, 3학년을 거치면서 다 드러납니다. 여행을 갔어요. 애 스스로 지형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가 만가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애가 발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내성적인가도 다 드러납니다. 다음, 용돈을 주면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다 나타납니다. 집에서 무슨 보드게임을 해보든 이래 보면 애가 어떻게 이 숫자 계산을 하는지도 다 느껴집니다. 학교 공부가 아닌 일상생활 안에서 다 이건 드러납니다. 예민하게 이걸 보냐 못 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게 덧칠된 채로 드러나요. 이해가세요? 교육되면서 여기다 더 씌워져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자질이 좀 모자라도 덧씌워 나가면 커지긴 하는데 본성적 자질이 발견된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저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각 집마다 숙제가 있다. 저거는 앞으로 관찰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저거를 오해하면 야, 너 있어? 야, 너 있니? 야, 너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등장하는 검정색이 칠해지는 모든 문장은 다 관찰 리스트. 재밌잖아요? 우리 애도 한 명의 존재고 나도 만일에 가능하다면 감정을 조금씩 배제하면서 관찰 노트를 써본 거지. 네. 지나갑니다. 다음, 건강과 체력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최대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건강입니다. 저 색깔 칠한 글씨에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슨 3당 4락도 아니고 4당 5락도 아니고, 네, 저희 시대 때는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완전 깡무식한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낸 인지 이론에 따르면 결국 집중해서 투입한 시간이 결정적이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공상하면서 이상한 그림 그려내는 이 모든 시간은 사실은 공부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4시간 잤던 애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4시간만 잤기 때문에 최악이다. 그래서 충분히 자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집중해서 투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뭔가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 뇌가 생존하려고 일부러 집중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4시간 동안 온통 집중해서 할 수 있냐? 거짓말입니다. 수련이 엄청 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가 안 풀릴 때 무슨 그런 썰들 있잖아요. 무슨 30분이건 40분이건 끈질기게 해봐야 된다.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육학적으로도 아닙니다. 인지 이론에 따르면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집중하는 시간의 길이는 짧고, 지금 현재 한 초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임계치,
정말 극단적 임계치가 20분에서 30분입니다. 대부분의 평균치는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는 계속 자학하고 있죠. 머리는 멈춰가고 계속 앉아있으라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공부 꽤 잘하는 친구도 있죠. 엄지손톱이 이 엄지손톱 근처가 다 달아있어요. 뭐 했겠습니까? 이러겠네요. 이렇게. 이러면 곤란하다.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적절한 쉼이 있어야 집중할 에너지가 거기에 축적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한테 15분이 주어졌는데 너 뭐 하고 쉴래?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새로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주제입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너 한번 쉬어라. 그럼 애들은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 검정색이죠.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냐? 검정색이죠. 쉴 때 뭘 하냐?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정체가 뭐라고요? 관찰해보라. 그리고 짚어보셔라. 당연히 좋아하는 운동은 있으면 좋죠. 물론 우리 애들 중에 손흥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미 그 시절은 지났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주도 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왔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꽤 잘했겠죠. 승부욕도 꽤 괜찮았겠죠. 뭔가 좀 디테일한 것에 주목을 또 많이 했겠죠. 그럼 남들 그냥 대충 차는데 어떻게 차면 좋을까를 고민해보는 어떤 어린이였겠죠. 다행히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몽둥이는 들었으나 공정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놈들을 선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기려고. 여하튼 그렇다는 거.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말입니다. 고3이 되면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닙니까? 잠자고 공부만 하면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약간의 쉼터들이 필요한데 그 쉼터의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라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음악. 이 파란색 보이시죠? 네. 이건 여러분 시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음악을 들으며 15분간 있다. 그래서 그러면 너 무슨 음악을 들을래로 딱 하잖아요. 답을 못 합니다. 이런 건 압니다. 가사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는 압니다. 그래서 클래식일 것 같아요라고도 답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거니까. 그럼 너 그 중에 아는 곡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다음, 책 읽기. 여러분, 책 읽기가 쉼일 수도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지금 세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는 다 책 읽기마저도 일이고 학습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 애들을 좁은 울타리 안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집집마다 AI 자식을 키우는 시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시대가 되겠죠. 네. 다음, 호흡, 명상, 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요가를 가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배꼽 근처까지 했다가 뱉는 행위를 하면은 산소가 이 뇌로 쫙 공급되기 때문에 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찌리리리리리리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때 배경음악으로 깔린 어떤 곡, 그것이 계속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약 1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어가 끝나고 수학이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 30분, 이 30분 때 국어에서 온 충격을 얼마만큼 완화시켜서 수학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국면에 너 15분, 너한테 한 5분 있어. 5분 동안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 돼. 뽀로로로 이렇게. 그래서 수학으로 가야 돼. 네, 수학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입니다. 그럼 이 쉼터에 애가 뭘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고3한테 시켜봤잖아요. 잘 안 되겠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여유로울 때 틈틈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빨간색 있죠? 이미 인지이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즐기셔야 된다. 그 분위기 안으로 애들을 유인해봐야 되고 같이 해보려고 노력해봐야 되고 칭찬을 거기서 더 해봐야 되고 이래서 애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걸 즐기게끔 해두면 중학교 때 잊어먹었다가도 고등학교 때 떠오릅니다. 되시죠? 네. 저에게는 그런 곡들이 몇 개 있고 항상 애들한테 그걸 추천하는데 네. 애들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들으면 맑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는 음악의 라인업을 클래식 음악에서 굳이 찾으면 떠오르는 작곡가 1번이 누굽니까? 모차르트. 그래서 가히 음악 세계에서는 모차르트는 신과 내통한 사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바하 쪽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비발디 좋습니다. 네, 자연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어떤 음악 라인이니까 등등 네, 그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보내실 수도 있고 바이올린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권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그걸 끊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뭔가 했다가 끊잖아요. 한 4, 5년 동안은 쳐다보기 싫어요. 근데 더 지나잖아요. 아련한 추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의 흐름인 것 같고 초등학교 때 가급적이면 공부하는 학원 보내는 대신에 저런 데 보내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학년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야 넓어진 가운데 공부하는 힘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좋은 말입니다. 자기 주도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더 강조하는 것이 정당한 승부욕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1번은 너무 쉬운 얘기인데 참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생활계획표. 저는 고3한테 그리라고 합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활이 단조롭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루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쯤에는 애들이 저걸 다 무시하거든요. 고3 때 깨달았습니다. 절에 가면은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도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공부하는 공간은 절하고 수도원입니다. 였습니다. 네, 단촐하게 지킬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일어나는 시간.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고3 친구들한테는 자는 시간 정하라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아직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이 싸움이 시절이고 여기는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볼 상황이고 이때는 야단도 쳐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해 보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지어 밥 안 먹이기도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낯선 용어를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얼굴이라는 단어를 드렸고 이랬을 때 애가 질문하는 애가 있고요. 그죠? 지나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검색해보는 부모님도 계시고 검색 안 해보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검색해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아직 다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색이 매우 중요한 요소고 옛날에는 뭘로 검색하는 거였죠? 옳지. 어찌 보면 그 사전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 도구인데 지금은 다 온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건 그걸 찾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걸 찾다 보면은 네이버 같은 데 치잖아요. 황당한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교육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두산 백과사전이 있고 대한수학회에서 용어집이 있고 같은 맥락의 학회들마다 해서 내놓은 그 용어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찍어 누르는 부모님의 모습을 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미 그 교육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저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는데 이 중 어느 쪽 라인을 타고 가야 되나? 이것도 한번 해볼 주제입니다. 다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가? 뭐 의사표현은 요즘 애들은 뭐 잘합니다. 그게 토론의 영역으로까지 가는가? 싸움의 영역으로 귀결되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집에서는 대략 한 30분 동안 한 주제를 놓고 열린 수준에서 감정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대화가 되고 뭔가 토론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가? 아버지들이 주로 사회자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집인가? 이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다만 그렇다. 그렇게 되면 애한테 그 주도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뭐 학교에서 발표를 잘 하는지 마는지는 선생님께 가서 상담하시면서 한번 청취해 볼 일이고, 선거 아시죠? 선거. 네. 초등학교 선거. 뭐 요즘 뭐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이 뭐 회장까지 다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나가려 하는가, 나갔다면 어쩌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감정을 이성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 역시나 이것도 강요하시란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의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아이를 더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운동 시합을 해보면 이기는 데에 집착하는 애들은 내가 지금 하는 게 반칙인지 아닌지 모른 채로 막 합니다. 그리고 지면 옵니다. 왜 졌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진 것 자체에 대한 울분이 있는 거죠.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룰이 있죠, 룰. 축구에도 룰이 있고 농구에도 룰이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룰을 분석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나. 그리고 이런 걸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보드게임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보드게임을 애랑 같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보드게임은 화투입니다. 48장의 그 카드 안에 이거를 그 화려한 색채를 다 지운 게 서양 카드잖아요. 참 우리한테 이상한 식민적 문화관념도 있는데 그 카드는 좋아하는데 꽤 그렇다고 느끼는데 이 카드를 저는 애들하고 많이 봤습니다. 언제나 10원짜리 동전들을 쌓아놓습니다. 진짜 승부하는 겁니다. 절대로 져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가 지는 법을 경험시켜야 되고 질 때 왜 졌는가를 한번 애가 고쳐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보니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애들을 보게 됐어요. 첫째, 어느 정도 하는데 지나친 승부요. 둘째, 착한, 맨날 지는 애. 셋째, 제일 똘똘해서 맨날 따르는 애.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것도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치는 게 중요한 애고, 둘째는 일해줘야 되는 애고, 셋째는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견이 필요할 때 저는 언제나 셋째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 용돈 사용에 관해서 애들한테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뭐 세뱃돈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돈이 애의 용돈 기입장 같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가? 심지어 오늘날 시대는 주식을 사는 시대잖아요. 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애가 그걸 추적하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룰이 있는 거고 그 룰들을 어쨌든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시대에 잘 사는 집안, 저희 시대를 좀 지나서 잘 사는 집안에서는 그 부루마블 게임인가요? 네, 훌륭한 게임이죠.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저런 게 나타난다. 넘어가겠습니다. 공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 영역이 있고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가르치는 수학의 세계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세계로 가면은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이 2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자들은 이 경험을 무시합니다. 수학자들 수학에서는 알고 있는 상식을 지우개로 지워야 됩니다. -1 곱하기 -1이 1이잖아요. 왜인지 모르시죠? 네. 저 대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B4 형지 양면 가득 써라. 거기다 네 수학을 창안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그쪽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창의력입니다. 학교 수학은 그와 다릅니다.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가상된 잘 정돈된 세상을 이 안에 다시 들인 겁니다. 실제 생활하고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제한된 범위를 준 거고 제한된 범위 안에 잘 구축된 질서를 주는 겁니다. 이걸 잘 습득해서 이 습득된 대로 발현시켜봐라라고 된 겁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 있죠. 운전면허 시험 그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법규 있잖아요. 도로교통법. 이게 인류 이성의 발현입니다. 들으면 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이 자동차를 몰고 다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사고 위험이 있는데 실제 사고는 많이 안 벌어지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학교 수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따가 2부에 다시 등장합니다. 내려갑니다. 설명할 수 있나? 자, 우리 집에 화이트보드 있다. 손 드십시오. 좋습니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 애는 우리 품을 벗어납니다. 중학교 시기는 그 벗어나는 과도기쯤이 있거든요. 이때 관계를 역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학생, 너 선생. 너가 한번 설명해 줄래? 네, 이런 분위기가 갖춰질 수 있다면 공부가 상당히 잘 될 겁니다. 이따가 그 얘기는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념이 애 머릿속에 가장 잘 들어오나, 가장 잘 정립되나? 모르는 문제, 몰랐던 문제,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선행학습에 관해서, 자, 이것도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아주 짧게 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고, 네, 그 기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교육제도 등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철저히 교육적인 수준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5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4파트에 걸친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수리 공감적 감각을 내가 다 해놨어. 과학관에 보내놨더니 집에 안 와. 천문대 갔더니 지 혼자 막 먹어버를 해. 막 질문도 지 혼자 해. 문제를 줬더니 그냥 막 풀어서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빨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러자고 저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 사회로 나오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심지어 카이스트를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가의 재원을 때려 부은 겁니다. 다만 최근 15년간 이 나라의 리더들이 이걸 제대로 의식을 못해서 저걸 더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더 투자하고 더 키워서 저들이 공익적으로 사회 전부를 위하여, 국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드니까 유출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작년에 무슨 R&D 예산 깎았다고 해서 이게 아주 너무나도 큰 충격탄데, 원래 저런 친구들은 오타쿠 기질을 가졌어요. 사회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들끼리 모아 나오면 너무 즐거워요.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어쨌든 그런 애라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시대 한때 무슨 뭐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된 친구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재 나옵니다.
우연적으로 어느 집에서. 네. 우연적으로 어느 집에서. 어찌 보면요, 이런 친구는 우리 전부가 키워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자산으로.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그래, 그 친구한테 뭐 후원도 해봐야 되고. 네. 여튼. 자,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입니다. 일반고를 갈 거고, 우리의 목표가 수능 1등급이라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참 희한한 것이 그 교육열이라는 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1등 따라가요. 꼴찌가. 그러면은 이 꼴찌가 어마무시한 사교육한테 돈을 주는 거죠. 저도 사교육에 있습니다만은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우리 애입니다. 걔는 걔고. 네, 그래서 빨리 그런 애들은 격리시켜버리고 싶어. 자, 그러면서 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하다 보면은 심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복을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심화를 시키잖아요? 이것도 인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20년 전이고 그 시절에 저는 중학교 3학년 정석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선행학습하는 그 친구들은 탑이었습니다. 탑들만 했다는 거예요. 탑들만. 왜? 중학교 3학년 문제가 풀 게 없어. 그러면 실력 정석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직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본 보고 나서 뭐 실력하는 게 아니에요. 트이잖아요. 다 보이죠? 똘똘한 애들한테는 이걸 저는 낭만의 선행학습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안 했어요. 왜? 중학교 내신이 어려워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틈엔가 막 해체당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막 선행학습에 바람이 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문화에 철퇴를 내렸어야 했는데 제가 고3에 집중하느라고 조만간 저는 그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애들이 다 망가져가요. 똘똘한 애들이.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조절하고 선행을 할 때 그걸 여러 번 듣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그 세미나 할 겁니다. 선생이 여러 번 반복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들어온다. 마치 구구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심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납니다. 자, 깊은 생각 고3 대상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입니다. 이 강의실에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주로 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의대 들어가고 저 입구에 뭐 이름을 기록한 친구들입니다. 수능 평균 점수는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1레벨 평균 점수가 99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못 맞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레벨은 96점, 3레벨이 92점. 자, 그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어쨌니 물어봤습니다. 3레벨,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중급 난도 문제까지 풀었답니다. 심지어 저희 고3 반, 저 3레벨은 미적분 선행 안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희한하죠? 그런 친구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다 올라와요. 왜? 미적분이 쉽거든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2학년으로 갔잖아요. 쉬워져요. 더 쉬워져요.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말씀. 1레벨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선행학습할 때 대체로 초등학교 때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도 한 바퀴 또 돌았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너 미적분 어느 정도 이해한 거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럼 너 왜 있냐? 시키니까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 1번은 선행학습 시킬 때 쟤들도 저 퍼센트밖에 기억나고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라.
심지어는 무슨 선행학습 자체가 심화학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도 나타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학습하는 것은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그냥 들은 거예요. 단어 몇 개가 기억납니다. 재밌게 했다면. 선행학습을 하는 선생은 절대로 심화 문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쉬운 거 가르쳐도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에 살짝 익숙해진 걸 가지고 저학년 단계에서 보면 왠지 다음 단계 거를 배운 거니까 사고가 깊어진다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 한 번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사고의 깊이는 저기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부터 그런 선행학습을 찰랑찰랑 겉핥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이렇게. 이만한 능력 가진 애들을 이러게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지나친 고난도 문제, 선행학습 단계는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한테 제가 아주 독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엄마, 공부 못 해보셨죠? 공부 못 해본 사람만 잘해. 공부 잘해본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 그 다음 이겁니다. 선행학습 가지고 성취비교 하지 말라. 그건 그냥 들어두는 재미는 있어요. 학생한테는. 신기하거든. 그리고 초등학생 그 한 고학년쯤, 옛날에는 중학생들이 나 미분했어. 이것만으로 이제 막 자랑질을 한단 말이에요. 유치하지만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의미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걸 어쨌건 들어본 거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얼마나 아니?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곤란하. 부모님들은 그런 자세를 견제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자, 연산의 난이도. 저는 이제부터 완전히 수학 전문가로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전부까지 연산 난이도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만 비교하면 고1이 제일 세고 그 다음 고2 내신이 그 다음이고 수능이 제일 낮은 단계의 연산을 요구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다 따져보잖아요. 제일 복잡한 시대. 애들 머릿속에 제일 복잡한 시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들을 가지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복잡한 분수의 가분수, 대분수의 구별도 해야 되고 이 조작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로 오잖아요. 이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해봐야 OMR 카드에 정답이 세 자리 자연수까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곱셈을 해도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나.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입니다. 연산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연산의 여러 기법들을 주장하는 여러 학원들도 있고 유튜브도 나오는데 참, 저 한숨이 나옵니다. 고3들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즐겁습니다. 막 137 곱하기 17을 하는데 누가 촥촥촥 해서 한 줄에 촥! 이 경험은 매우 좋은 경험이거든요. 다만 거기다 대고 부모님이 개입하지 마셔라. 애는 그냥 즐기게 해라. 그냥 유희에 가깝습니다. 고3이 되잖아요. 다 쓸모가 없어요. 도형의 난이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닮음. 이게 최고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래 저 닮음은 기원 전에 유클리드 시대 그리고 플라톤 시대에 플라톤이라는 대철학자께서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열고는 그리스 전역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똑똑한 애만 선발하려고 만든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딱 써 있습니다. 기하를 모르거든 들어오지 마라. 천재들이 하는 수학이라고. 중학교 3학년 가잖아요. 쉬워져요. 고1이 되잖아요. 더 쉬워져요. 고2가 되잖아요. 쉬워요. 고3이 되잖아요. 쉬워요. 오히려 쉬워져 갑니다. 그럼 애들은 왜 수능 문제를 못 푸느냐? 1. 고등학교 2학년 때 졌어요. 연구를 해보면 수포자 중 거의 60%는 중학교 2학년 때 발생합니다. 바로 거기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 이런 건 천재들이 하는 거고 너 천재 아니거든. 괜찮아. 서울대 천재가 가는 학교가 아니야. 천재 서울대 안 가. 이미 딴 데로 갔어. 네.
자, 중3 11월쯤에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상난이도 문제가 나 자신 있어요라는 어떤 소녀가 나타나면 저에게 수능 1등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를 또 열거해드립니다. 자, 1. 두 자릿수의 사칙 연산이 정확해야 된다.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빠르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면 됩니다. 해봐야 뭐 1, 2초 차이 나는 겁니다. 필산 다 좋습니다. 정확함이 중요합니다. 분수의 사칙 연산이 정확하다. 애들은 저것 때문에 다 실수를 했다고 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이런 정확도를 묻게 하잖아. 어찌 어떤 프로젝트를 너한테 맡기겠니? 5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계산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계산이 틀려.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세게 말을 하는데 네, 저 두 개는 다 초등학교 단계에 있고요. 초등학교 때 저걸 열심히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선행학습 시키지 말라고 했고 구구단 잘 외면 좋다고 했고 구구단표 있죠. 옛날에는 책받침에도 있었습니다만 구구단표를 잘 보잖아요. 이곳에 5만 가지 수열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여유롭게 이것들을 즐길 수 있기만 하다면 수능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래서 철칙 물론 이미 다 넘어왔습니다만 우리 2학년 어머님도 계시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절대로 선행학습 시키지 마시고 절대로 수학에 대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놀려야 됩니다. 많이 뛰어놀게 해야 되고 많이 쉴 수 있게 해야 되고 게임 많이 해야 되고 승부세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선행학습은 시키고 계실 테니까 몇 개만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문자가 포함된 식을 만나면 두렵냐 마냐. 왜냐하면 저게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여러 번 여유롭게 반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4번은 뭐 자타공인, 수능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현대 수학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5번 도형,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쉬워져 갑니다. 6번 삼각비를 적용할 수 있냐 뭐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이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 수학 와서 헤매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안 지쳤던 친구들은 치고 올라간다. 그럼 초등부는 뭐냐? 네. 수능에 나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연산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측정하는 거냐? 독해력입니다. 수학이 외국어인 거 아시죠? 그런데 만국 공통어인 거 아시죠? 숫자와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저걸 보고 모국어로 번역해낼 수 있느냐? 번역된 내용들을 적절히 병렬적으로 쓸 수 있냐? 병렬화된 것들을 조합해서 순서를 재구성하고 연립할 수 있냐가 수능의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독해를 못해서 드립니다. 왜? 서둘러서. 빼먹죠. 여유롭게 임하면 읽힐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는데 서둘러요. 이게 우리나라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내신이 주는 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페인을 벌이고 싶은데 제발 고등학교 내신 시험 25문제 낼 거면 80분 줘라. 왜 50분에 그만한 문제를 던져놓고는 애들 속도 경쟁만 붙이냐. 수능도 30문제에 100분인데.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서 15분간. 좀 전에 15분이 뭐였죠? 임계체. 그 15분간 그 세계 안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보게끔 할 수 있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주제는 두 개입니다. 정수의 활용 문제 그리고 확률 문제입니다. 저 두 주제는 올림피아드의 단골 메뉴입니다. 저기에 유전자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수학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수론입니다.
천재들만 하는 게 정수로입니다. 아유, 거꾸로. 네. 이건 뭐 집에서 한번 보시고. 이거 뭔지 아십니까? 게임 중에 2048이라는 게임 앱이 있습니다. 저기 하면 처음에는 2로 쓰여 있는 블럭만 있습니다. 두 개를 겹치면 4가 됩니다. 다시 겹치면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네, 초등학생이 할 만한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나무가 있는데 이를 뿌리로 삼아 소수들이 배치되고 소수들이 싹이 돼서 제곱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게 천재들이 정수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올라간 가지 끝에 있는 누군가와 누군가가 이어져서 마치 열리지처럼 그곳에 합성수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이런 그림으로 이미지화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약배수와 공약수, 공배수 개념이 있고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뭐 이런 퉁바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5바퀴 돌 때 이거 몇 바퀴 도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게 2개짜리잖아요. 3개짜리도 있습니다. 4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 도는 톱니바퀴도 나옵니다. 문제를 잘못 내면. 이해하시죠? 네, 지금 잘 돌죠? 네. 세 번째 게, 톱바퀴.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 어떡하지? 오늘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고수를 향한 4가지 주제를 가져왔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재는 될 수 없고, 고수는 가능합니다. 그 다른 말이 달인이죠, 달인. 칼질의 달인, 구슬꿰기의 달인. 이들은 재능을 안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승부욕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고 1등급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더 노력해서 만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고수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 풀겠다고 사전에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을 끄집어내 본 겁니다. 전체 시간 중 50%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읽고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표현하면 수학에서는 언제나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프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도형 그림이 나올 때가 있고, 도식 그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함수가 그렇고, 기하가 그렇고, 수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합하면 연립식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제일 단계. 그 연립식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하는 동안에 최적화되는 방법들을 찾고 계산을 거치면 수치가 나타납니다. 나온 수치랑 질문, 조건을 비교 검토해서 최종답에 도달하면 끝납니다. 퀴즈.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데는 어딜 것 같습니까? 천. 가장 많은 실수가 벌어지는 위치는 어딜 것 같습니까? 천. 그래서 심지어는요, 처음 옮겨올 때 양수인데 음수로 왔어. 비투 계산이 5줄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오답이겠죠. 네. 그런 답지를 너무 많이 와서 네, 연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15분이라는 그 노력을 해본 친구들은 결국 요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면 계산은 쉽습니다. 짧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계산이 늘어집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강조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빠르다. 서두르면 맴돌이가 벌어진다.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 시간이고 또벅 하면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빠릅니다. 자, 이제 초등학생들의 여러 얘기들이 여기 등장할 텐데요. 코스들은 글씨와 정돈을 잘합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뒤져서 찾아왔습니다. 정약용 아시죠? 조선 제1의 천재. 정조당께서 청나라로부터 온 어떤 책을 정약용한테 그냥 항상 정약용한테 줍니다. 한 달 내로 유학해와. 정약용이 딱딱딱 유학합니다. 그분께서는 주역마저도 해제한 사람입니다. 그림도 잘 그립니다. 거중기를 설계하셨고 수원화상 설계하셨고 명필가에 다른 건 자명하고 조선의 모든 천재들은 다 명필가죠. 왜? 자, 그럼 이제 서양 천재를 한번 볼까요? 서양 제1의 천재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거기에 뉴턴은 3등 천재라고 합니다. 1등 천재, 유레카의 주인공. 2등 천재, 소년 가우스. 가우스 아시죠? 1부터 100까지를 무슨 7살 땐가 네. 노력의 화신 뉴턴. 이 뉴턴이 실제 남긴 이 사람이 여기 보시나요? 55자리까지 소수점이 55자리까지를 다 계산했다고. 이게 지금 그 계산의 흔적이거든요. 이 숫자들을 이 사람이 볼펜으로 썼겠어요? 연필로 썼겠어요? 잉크 묻혀 쓰는 거죠. 종이가 변변했겠습니까? 번진 거 보이시죠?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이걸. 또박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계산 잘하고 암기 잘하고 글씨 잘 쓴다 이겁니다. 천재가 그럴진데 분재는 어찌해야 됩니까? 자, 어느 쪽이 천재입니까? 이 중 천재는 없습니다. 이 친구 심각합니다. 자, 고등학교 선배의 한 단면을 보시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백도 적절하고 쭉 세로로 내려와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이 자체로 논술 답안지가 된다면 100점입니다. 논술학원 다닌 적도 없는 친구. 남학생일 것 같습니까? 여학생일 것 같습니까? 남학생입니다. 있습니다. 요건 제가 쓴 글씨입니다. 이 부분 시간이 남아서 그 밑에 또 쓴 거예요. 재검토한 거다. 저렇게 쓰자면 빨리 써야 되겠습니까? 조금 조절하면 써야 되겠습니까? 조절합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문장이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독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도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정보가 막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단순한데 긴 겁니다. 그럼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당연히 수학에서 의미 있는 정보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숫자,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기는 그냥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당연히 저런 그림이 나타나고 대칭임이 보이게 되면 쉬운 계산을 거치면 두세 줄 만에 답이 나오면 13번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능으로 치면 1번부터 8번까지가 3점짜리고 9번부터 15번까지가 4점짜리입니다. 네, 건너가서 뭐 고난도 문제가 더 있는데 13번 정도 되면은 한 탑 7쯤 되는 문제고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저걸 그냥 받아 쓴다면 몇 분 정도 걸리겠냐고. 한 2분 정도면 되겠죠? 넉넉하게. 4점짜리 문제인데 그만큼 짚은다면 만일에 시간이 창창 남습니다. 어쨌든 여유롭게 반듯한 그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개념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A라는 학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깔끔하죠? 짧죠? 요만큼이 요만큼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요만큼을 다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 친구는 여기다 다 쏟아본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이걸 못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의 그 뇌 구조를 생각해 보면 뭔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뇌 안에 활성화된 모습대로 쭉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걸 배우게 되면은 이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이곳에 통로가 있는데 어떤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이 근처의 자극을 해서 여기를 오픈시키고 이 내용을 확 끄집어올리면 순식간에 팍 튀어오르면서 어떤 게 떠오르는데 이게 정보가 확 지나가잖아. 자극이 약해. 안 열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러다 어마어마한 낭비가 벌어진다. 자,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까요? 못하는 친구일까요? 꽤 잘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못하는 애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만큼을 해낼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 왼쪽. 네. 여튼 애들은 저 끝에 비읍 시옷을 씁니다. 네, 뭔지 아시죠? 네, 병신. 거꾸로 씁니다. 쌍시옷 비읍. 욕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분해가지고. 더 갑니다. 네, 개념이 필요하다. 초등부 원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한번 봐봤습니다. 6학년 K학생의 개념 노트입니다. 괜찮죠? 네. 이걸 들었냐? 즉, 듣기만 했냐? 듣고 보기만 했냐? 내 손으로 써봤냐? 내 손으로 써보기도 했고, 내 입으로 말해봤냐? 누군가에게 설명해봤냐에 따라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저장 강도가 달라집니다. 해서 무조건 저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퀴즈. 0.999999 아시죠? 1이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답을 잘 못해, 그죠? 저는 중학교 때 저 질문을 수학 선생님한테 했다가 그 수학 선생님이 그냥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항해? 그럼 이 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당시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이 애한테서 의문이 생겨나는데
이 의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저는 선생님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하면 극한이라는 단원이 나오고, 이게 지금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급수라는 건데, 어떻게 이걸 중학생한테 강요하죠? 그걸 안내하더라도 그 시기가 되면 수학적으로 다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쓰다가, 그 본격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다루자라고만 해주셨으면 저는 아주 열심히 그걸 받았을 텐데.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번엔 5학년 친구가 왔습니다. 깔끔하잖아요? 보이시죠? 저 친구가 저 노트를 한 번만에 썼을까요? 자, 그러면 한 번만에 저걸 그릴까요? 여러 번 그렸을 겁니다. 많이 그려봤을 겁니다. 그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런 걸 가지면 왠지 이대로 그냥 드리면 이 자리에 서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고백건이요. 제가 수학을 완성한 시점이 가르칠 때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무대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봐야 됩니다. 이 중 뭐가 더 중요한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어디를 장악하면 나머지가 다 되는지. 그래서 가르쳐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 개념 없는 세대가 어떻게 하면 틀리는지에 대한 사례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 친구 강의는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퀴즈 하겠죠, 이 친구가. 응? 네. 6 곱하기 7의 약수는 4개이다. 몇 틀렸는지 아니? 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완전 소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2 곱하기 3 곱하기 7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것도 한 번만에 안 됐을 겁니다. 버전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버전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업그레이드 되어 갈수록 좋다고 합니다. 자, 꿈나무 4학년. 저 글씨가 적절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씩 개선되어 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곧 고등학교 올라가는 무렵쯤에 여러분이 보신 PPT의 최초의 그 화면처럼 그 친구의 풀이처럼 정돈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최고. 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지금 저 말을 보고 또 너무 과도하게 성급히 도입하려 하지 마시고 저학년일수록 여러 번 시도해 보시고 유도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랬죠. 왜? 라는 질문에 솔직히 나 모르겠는데 고백하시고 같이 찾아보자 해보시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애가 더 빨리 찾을 것이고 그럼 내가 더 후졌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학생 모드로 전환하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학생인데. 이랬던 관계의 역전이지 않습니까? 질문할 권리가 나한테 있잖아. 비난할 자격도 나한테 있잖아. 오직 내가 갖출 것은 간식과 적절한 화이트보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자세. 그런 시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주말에 학원 보내지 마시라고. 오히려 주말에 저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심지어는 아빠가 쉬는 날, 쉴 때, 오전에 잠깐 같이 운동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해놓은 시간 어딘 가쯤에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너의 강의를 들어보자.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고, 그럴 때마다 애가 우쭐할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나는 보았다. 내가 서서 엄마를 안고. 네. 엄마를 혼내기도 했다. 모른다고. 그때 이게 묘하게 여기 책임감이 오거든요. 넌 아냐? 이렇게.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게끔 할 수 있다면 거의 나는 반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참여 A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저 그림을 쳐봤거든요. 뭐, 저런 주제에 따라서 그러그러한 이미지가 필요했더니, 저 친구 있죠. AI는 백인으로 그렸겠습니까? 흑인으로 그렸겠습니까? 한국인으로 그렸겠습니까? 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모든 부가 설명하는 영상은 다 외국인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다 총동원한 한이 있더라도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에 다 오픈돼야 되고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 고쳐 했더니 네, 저렇게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 저 화면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 태극기가 5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저 녀석이 능력치는 떨어지는데 매우 성실한데 그 성실함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의 마인드를 가진 존재입니다. 도형이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글씨가 있어요. 저 글씨는 알아볼 수 없는 외계어입니다. 이해가세요? AI 문명에 대하여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보면은 이런 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애랑 같이 해보면 아마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애가 아마 우리 엄마 좀 다른데? 다른 걸 보시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자, 고수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치는 게 공부니까 시험 보고 나면 혹은 뭐 숙제를 하고 나면 채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기호인데요. 뭡니까? 틀렸다. 잘 모르겠다. 맞췄다. 이거죠. 네. 별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표 없죠. 네. 제발 틀린 문제 별표한 걸 보거든 애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별표는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네가 만약 틀린 게 다 별표면 넌 중요한 것만 다 틀렸잖아. 별표가 등장하면 안 돼요. 자, 다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 그러면 이렇게 색깔로 세모가 되기도 하고 V가 되기도 하고 V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VV가 되기도 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자, 1번입니다. 플러스나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틀린 이유를 찾아서 빨간 펜으로 수정하면은 오답 정리 하나가 진행됩니다. 다음. 못 풀었던 문제인 경우는 왜 몰랐나 재도전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해설지를 보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주제입니다. 1번이 쉽겠습니까? 2번이 쉽겠습니까? 난이도로는 1번이 쉽고 적극적이만 하다면 N은 무책임하게 2번을 할 것이고 그죠? 네, 선행학습할 때는 2번을 허용하십시오. 해설지 베끼는 것이 무슨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썰도 있는데 선행학습 당길 때는 무조건 도움됩니다. 모든 습득의 과정은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심지어 해설지를 따라 써보는 것마저도 좋은 공부입니다. 저도 전공 영역으로 올라가서 그 내용들을 다시 복귀할 때는 그대로 써봅니다. 그게 불러일으키는 이 상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답 정리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만만한 거거든요. 왜? 틀렸었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맞힌 거거든. 그럼 저걸 내가 이유를 찾아냈잖아요. 그럼 자기가 좀 비참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됐기 때문에 알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실제 점수가 이 점수가 아니고 이 점수라는 걸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은 찍맛입니다. 찍맛이 뭡니까? 네, 찍어 맞췄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였지만 다시 세모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
우리 집안이 개방적이고 애가 실수하는 것을 오픈하고 인정해주는 집안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막 들볶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저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집안은 안 합니다. 네. 여하튼 그걸 정리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든 오답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 노트 정리하기를 권하는데요. 오답 노트. 잠자기 전에 주말에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키워드 단 하나를 기억해 가실 때 반복. 반복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천재는 안 반복해도 압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틀린 문제는 틀린 이유를 이제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저걸 하면 좋다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죠? 네. 틀지 못한 문제는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 아시죠? 망각곡선.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습하라는 얘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 배운 내용을 잠자기 전에 잠깐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주말에 복습할 기회도 생긴다. 그날 집에 와서 그걸 복귀하지 못하면 사라져버린다. 주말이 고통스럽다. 그럼 이게 실천적으로 오는 경우는 뭐냐? 학원을 많이 보내지 마십시오.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집에 왔잖아. 애 관심사는 뭐예요? 다음 숙제. 오늘 거 복습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집을 얼마나 풀리면 좋은가? 시중에 문제집이 많고 그 웬만한 수준은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특정한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이면 4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는 2권을 3번씩 반복하는 게 좋다. 그 교육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을 7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혹시 실력 정석, 기본 정석 시대 맞습니까? 몇 번 보셨습니까? 그 시대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없었습니다. 독학입니다. 저 자대고 출금해서 봤습니다. 10번 봤습니다. 한 6번째쯤 볼 때쯤 느낌이 딱 오잖아요. 다 한 것 같아. 8번째쯤 되잖아요. 이제 내가 수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선행학습 안 했지만, 고등학교 한 2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이 만드는 수학 문제집에 제가 해설지를 썼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여유가 필요한 거고, 지나친 개수로의 과업을 부여하지 말라. 오히려 더 반복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반복하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지루함을 설명하게 만들어서 돌파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너무 학원에 애들을 내몰지 말고 놀리십시오. 놀리는 게 도저히 나 감당이 안 돼 하시거든. 노는 학원을 보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면서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 일본, 중국의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시가 그렇게 비율이 높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는 스마트폰을 연상하는데 유럽 애들도 다 봐요. 우리가 아파트 감옥 안에 애들을 가둬놓은 겁니다. 미국 집들은 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뛰어놀게 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래야 건강도 해지고 그렇다는 거. 네, 시간을 적해놓고 풀어라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가급적 어쨌든 50분을 안 넘게 설정하는 게 좋고, 중간중간에 쉬라고 하시고 간식 주시고 이거 잊지 마십시오. 참고로 생물학적으로 논하면 뇌가 원하는 에너지는 포도당입니다. 가장 빨리 이 당을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엿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시험 보는 날 엿을 붙이신 거예요. 당 보충용으로 최적이 그겁니다. 가장 빨리 그 당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그겁니다. 초콜릿보다 호박엿. 호박엿. 네. 네.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더 많은 문제를 주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드린 것 같고 단 한마디만 마무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심화 문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못하는 애한테 심화 문제는 뭡니까? 중급 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애가 중급쯤 왔습니다. 얘한테 심화 문제는 뭡니까? 상급 문제입니다. 우리 애가 상급 단계에 왔습니다. 심화 문제가 뭡니까? 아, 최상급입니까? 좋아. 최상급이 됐어요. 심화 문제가 뭡니까? 그럼 또 최상급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그 최상급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없는 겁니다. 하중상이 있을 뿐이지. 그럼 거기까지 다 간 친구 뭐 하냐고. 그래서 선행학습 했었다는 말이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어쨌든 틴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대학교 수학도 다 보고 있고 유튜브를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수학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즐겁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그럼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얘한테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서히 밟아 나가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깊은 생각은 언제나 그런 친구들에게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고 열공대회를 해서 상을 줄 때도 그런 친구들한테 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받아본 지금까지 역사상 상 중 제일 뿌듯한 상이 진보상입니다. 여러분들 다닐 때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고사를 봐서 평균 점수가 10점을 상승하면 그 상을 줬습니다. 제가 거의 한 40점대에서 50점 된 그때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이게 공부할 맛이 나거든. 그럼 다음에도 받아야지. 네. 그러면 어느 시점쯤 가잖아요. 한 1년 가량쯤 가잖아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100%가 다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께 갖고 태어난 것이 노력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인드의 핵심이 뭐냐? 기대치를 낮춘 곳에 자기를 딱 정립해야 됩니다. 빠꾸, 나 있을게. 그래야 칭찬과 기대들이 상향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야 애도 자기가 해서 즐겁고 칭찬받아 즐겁습니다. 요즘 애들이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애들이 다 표정이 이상해. 음악만 틀어주면 아주 뭐 날아갈 듯이 하던 애들이 공부생으로 딱 오면 다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그 기대치를 너무 높은 곳에 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낮추어야 애들이 더 성장해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참 주저리 네, 2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저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